전 세계 시선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우리나라 경주로 쏠렸습니다. 이번 에이펙 주간엔 우리나라와 안보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다.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또 AI 기술 패권 경쟁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이 국제 질서의 새 판이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실용 외교를 강조해왔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엄태윤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또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환 교수,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을 끝내고 이제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방한 전체 일정을 보면 1박 2일 그렇게 길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의 방문차 오는 방안인데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에이펙 회담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동시에 참석하는 우리나라 역사의 초유의 그 일이 일어났고 있고요. 더구나 네. 또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그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보와 그 국제 경제 문제를 같이 협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 세계 많은 그 시각을 주목을 끌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중요한 안보 사안, 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특별히 또한 그 지난해 비교했을 때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이 세 정상들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북아 그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됐는데요. 바이든 정부 때 구축이 됐는데 지금 다시 손발을 맞추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처음 만나서 서로 간에 손발을 맞추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됐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총리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선출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끝나고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네. 같이 이제 서로 간에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안정된 그 한일 관계를 서로 맞춰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하고 이제 셔틀 외교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일 삼각 안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사인 김정은한테 많은 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을 떠나기 전에도 그렇고 그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전에도 계속 김정은한테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내가 북한에 갈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좀 성사가 될지 어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세계의 관심사가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벤트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굉장히 여기서 큰 세계 이목을 집중할 수 있어서 뭐 에이펙하고 연관된 부수적인 많은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주를 찾는 정상들의 면면만 보면 이런 정상회의가 있었나? 우리 외교사에서도 없었죠. 한미일 중 정상이 다 서울이 아니죠. 그것도 경주에. 네. 우리 뭐 지방 도시에 이렇게 모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이번 에이펙의 정상회담은 사실은 에이펙은 21개 회원국들이 공통적인 관심사, 다자주의 협상 무대이지만 네. 특별히 이번에는 한미, 미중, 한일, 한중일 이렇게 정상회담의 양자간 회담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제 정세의 변동성이 고려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기는 이번 양자간 회담이 에이펙의 본질적인 그런 회담은 아니지만 양자간 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들에 대한 뾰족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네.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 뭘로 잡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회의 성격 자체가 이제 경제가 느슨한 어떤 주제가 좀 편하게 이게 경제적인 어떤 이런 통상 이슈를 얘기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국제적인 행사고 G20와 함께 이제 세계 최대 규모 행사라서 그러니까 본회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건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 다자주의 외교를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이제 역할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을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크게 사실 우리 어떤 내부 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 상정한 그 의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살펴보고 왔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결, 혁신, 포용성.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상정한 거고 여기에 지금 보면 지금의 통상 환경 문제하고 비교해 본다면 뭐 자유무역이니 아니면 뭐 그 전략 경쟁 관련해서도 기술 혁신이니 포용적 성장, 기후 변화 대응 이런 것들의 사실은 핵심 의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각 강요들이 이런 이제 회의 의견들을 조율할 건데 이런 걸 통해서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 같은 경우가 나오면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여기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기를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이번 그 유명한 그런 어떤 회담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경주 회담이 아마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돼 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자체 취지나 이제 목적 같은 걸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다자간, 자유무역, 뭐 영내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국제 정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관세 공격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 이제 다시 블록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경주선언의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한 진통이 있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자유무역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 자체에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과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에이펙 정상회 자체만 본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도 하잖아요. 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유무역에 기반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정반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공정무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 중심의 어떤 뭐 이런 경제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보기에는 조금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에이펙이 1989년에 처음 탄생을 하고 93년부터 정상회담이 발족이 되어서 진행되어 온 것에서는 느슨한 지역주의입니다. 오픈 리저널리즘인데 94년에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선언을 할 때에 거기에 비전 또는 슬로건이 뭐냐면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그러니까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인데 이것을 지탱해 나가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협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들의 선언만 있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부산에서 에이펙이 개최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에이펙 기역 내의 회원국들 간에 자유무역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 얘기를 꺼냈었고요. 2016년에 페루의 리마 선언을 해서 리마 로드맵이라고 해서 FTAB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을 해보자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오다가 2001년에 중국에서 개최됐을 때 논의되었었고 202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라고 해서 그 비전 내에 세 가지가 중요한 가치 또는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의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보고르 선언에서의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가 나왔었고 두 번째로는 혁신 디지털 경제이고 세 번째로는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그런 협력 체제를 협력 체제를 가져가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이 경주 에이펙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FTAB이라고 해서 이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창을 하려고 했어요. 정부에서도 하고 지금 연구기관에서도 준비를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중심으로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에이펙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협력을 주창을 하지만 그것을
실행시켜 나갈, 이행해 나갈 구속력이 없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실질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상선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배려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이펙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처럼 보다 더 이 회원국들 간의 자유롭고 또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통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흐름은 이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주선언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가 되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에이펙 정상회의의 출범 자체의 그 취지 목적을 담아낼 수 있겠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서밋 기조 연설에서는 이제 늘 그러시듯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실 확률이 큽니다. 뭐 유엔에서도 그랬죠. 유엔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의 어떤 기치를 걸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하러 이 회의에 오셨을까? 아시아 순방이란 걸 뭐하러 하셨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얻어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아세안 순방하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에 맞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물론 대중국 견제도 있지만 지금 힘이 붙인 미국이 뭐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도 태평양에 있는 회원국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같이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다 이루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을 잘 공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 아세안에서도 많은 거 얻었고, 이번 이쪽 그 에이펙에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최소한의 규범, 그리고 그게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미국이 지키는 모습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공정무역을 얘기하고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고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응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 반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세계 주요국 선진국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간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본회의 참석 안 하고 가시니까 그게 기회라면 또 기회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 결과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엄 교수님은 경주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이제 의장국이니까요. 네, 왜냐하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을 보는 관점은 아니 왜 자유무역을 해야지 왜 보호무역주의를 하느냐라고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근본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렇습니다. 지난 1기부터 이제 관세 정책을 퍼붓고요. 그 연장선에서 계속 더 이제 관세 정책을 트럼프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어 무역 대표부가 지난 8월 달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WTO 체제는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리즘이 돼야 됐다. 트럼프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조업 회생이고 관세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미국이 많은 손해를 보았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심각하게 되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강요들의 생각은 프리 트레이드가 더 이상 미국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시다발로 무역 전쟁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아직 그 구두로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문서로 합의를 하려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에도 계속 그런 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무래도 이번에 미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 네. 미국을 제한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이드에 공감하기 때문에 네. 그 프리트레이드를 가급적이면은 그 유도를 해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프리트레이드를 계속 모멘트를 이어나가고 하자는 그런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른바 빅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한테 일단은 가장 최고의 현안이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 이제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미 관세 협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더 장기 협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인가.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네, 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되는 대로 나는 준비가 돼 있어서 서명할 수 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핵심 쟁점 사항들이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우리 페이스대로 따라와라. 한국으로서는 국익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것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극적인 타결을 겨냥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대통령실의 결단이 굉장히 중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협상 전략이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첫 번째로는 부분에서? 네. 미국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한국의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한국 경제가 부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미국 쪽에 어느 정도는 설득한 부분의 성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같이 겨냥을 해서 일본을 모델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과는 다르다. 한국 방식을 적용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유럽과의 합의한 내용도 참고를 할 수 있고 일본과도 참고를 할 수 있고 한국과 미국과의 그런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설득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한국 정부와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이 미국 방식의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미국이 인지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때에 타결되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에 좀 더 미국이 진지한 자세로 한국의 협력과 한국과의 협상 태도를 인식을 하고 임한다면은 서로가 차선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한국과 미국 다 타결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대미 투자, 직접 투자 비율 이런 것들을 놓고 간극은 여전히 크다. 난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아주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를 앞두고 이벤트를 계기로 이제 타결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 우리의 이 합의가 되려면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그 해당 프로젝트들이 상업적 합리성을 가져야 하며 외환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제 최종 입장이자 우리의 레드라인인 것이요. 이제 이것을 미국이 확인한 다음에는 사실상 이걸 이제 빠르게 통 크게 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협의를 촘촘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런 이익에 부합하려면 그러면서 각국이 우려하고 있는 그 디테일 속에 있는 악마들을 제거해 가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도전을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전략, 어떤 걸 또 취할 수 있느냐 보면 미국이 그 중국하고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 국가들과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압박을 해서 서두르다가도 미국의 대내외 사정이 좀 불리해지면 슬쩍 양보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협상을 이렇게 조정하는 걸 보고 어쩌면 우리 정부도 그러한 상황이나 그런 시간 기회가 오면 우리가 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이걸 카드를 쓸 수 있겠구나 이런 타이밍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 쫓겨서 협상을 최종 결론을 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좋은 전략입니다만 이 시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또 어려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환율 리스크 같은 게 계속 가고 있고 네. 특정 뭐 수출 기업들의 이제 피해도 있고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장기화되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그 시장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면들이 있어서 물론 정부가 이걸 다 균형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좀 이게 통 크게 협의하는 건 지금 일단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5,500억 달러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전액 투자 뭐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이 힘들 것 같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되게 디테일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여전히 간극은 크다.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 보면 대미 투자 금액 전체 총액만 봐도 미국은 2천억 달러. 우리는 지금 총액 10년 나눠서 한다고 해도 1,000억 달러 정도. 그럼 딱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는 말이죠. 지금 사실 이게 고민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원래 기업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현금이 많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또 미국 여러 가지 부실한 그 기업들을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집중하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단기간 내에 유치하려는 건데 사실 반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3,500억 달러는 큰 돈이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5% 정도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투자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최근 약간 태도를 바뀌어서 그 250억 달러를 8년간에 이제 분할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한테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연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근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무리하게 미국의 요청에 따라 그냥 아무런 체크 없이 따라갈 경우에는 사실 금융시장에서 큰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또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것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간극 갖다가 최대한대로 계속 그 협상의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네.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정부가 다 출자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업이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직접 투자를 보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이거를 포함시키냐, 우리는 반영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딪히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EU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이제 민간이 주도하고 이제 EU가 이제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연합식의 합의를 좀 더 선호하는 예.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나라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고 EU도 EU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한국도 한국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한국 내에서 그 투자 금액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차이를 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주장한다면 그걸 또 뭐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결국 그럼 그 부담이 민간 기업으로 그대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건데 그게 그럼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사실은 조금 우리도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달랐던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은 대미 투자가 많습니다. 대미 투자가 많은 나라고 계속 전 세계로부터 무역 흑자를 걷어들여서 달러가 자국 내에 쌓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왜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고 국내에 이제 버블이 쌓이면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은 적정 수준의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요. 과거 뭐 일본의 그 버블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외환위기 같은 게 일본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일본은 우린 다르게 이제 우리는 외화가 줄어들면 이제 신흥국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고 자금을 빼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서 어려운 건데 일본은 대외 순채권국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어렵다, 경기가 불안해진다, 세계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그 자국민들이 자국 채권을 사 모읍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화가 올라가는 현상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엔화가 외환위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일본은 그런 구조가 유리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일본식 산업 구조와 대충 이제 미국이 비슷하다고 보고 그 틀에 맞춰서 사실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겪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사실 우리가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조건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요즘 이제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일본이 지금 이번 아시아 순방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더 밀착되는 걸 보고 만약에 세계 주요국, 주요 동맹국과 협상을 다 이룬 다음이라면 특히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완화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이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반대급부는 그대로 유지해 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아주 우리가 쫓기는 건 아니지만 너무 늦게 이게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우리의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우리의 이익도 줄어들 수 있어서 그 타이밍은 우리도 계속 면밀히 봐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봐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그게 이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 예측은 힘들다라는 거고 결국 접점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이 구체적으로 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도 큰 틀에서의 그런 선언적인 얘기가 되기가 쉬울 거고요. 실무적으로 장관급 회의가 한 번밖에 지금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스탠스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설득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면 그게 우리 정부의 협상력의 역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특히 미국으로부터 세뇌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본이 현금 투자를 90% 했다. 미국과 일본과의 그 MOU 합의문에는 그 부속서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합의문을 살펴보면요. 현금 투자 비율이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45일 이후에 그 투자금을 낸다는 그건 선불 개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45일 이후라는 것은 46일이 될 수도 있고 4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이 현금 투자 비중을 90% 이상을 했다. 또 선불로 했다라는 것을 세뇌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 현금 비중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연간 150억 달러, 200달러 얘기하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연간 200억 달러를 한번 보자고요. 그것이 민간이든 혹은 정부이든 정부 지출이든 간에 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국방비의 43~4%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R&D 예산의 8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해에 한 국가에 투자로 한다? 이거는 국가 경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로서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배수진을 쳐야 될 부분들이고요. 민간 투자 부문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를테면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가 대미 투자 금액이 210억, 230억 달러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미국의 IRA 지원금에 의한 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민간 부문의 투자를 만약에 흡수를 해서 통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200억 달러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죠. 일단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큰 것 같죠. 자, 경주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의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부대 행사인 에이펙 CEO 서밋 특별연설에 나섰습니다. 이후 글로벌 기업 CEO들과 만나서 또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등 경제 행보에도 나섰는데요. 자, 현장에 SBS 비즈 특별 취재팀 나가 있습니다. 자, 류정현 기자. 네, 경주 예술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글로벌 경영인들 앞에서 어떤 메시지 전했나요? 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순간마다 에이펙이 상호 번영의 지름길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다자주의적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고요. 미래 성장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비전이 뉴 노멀로 자리 잡도록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자,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연설 이후 아마존 웹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7개 기업 CEO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2031년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위해 7조 원가량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나머지 6개 기업도 향후 5년간 모두 5조 7천억 원가량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거는 우리 협상에 앞서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무역 합의에 대한 이행 합의서에 또 서명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뭔가 초밀착 관계를 또 우리한테 한번 보여줬단 말이죠.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또 직면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미국과 일본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일본판 이걸 마스가라고 뭐 이야기도 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마스가 프로젝트의 뭐 입지가 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타이밍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짐작해서 말한다고 하면 일본 내부 사정이 복잡한 이상 미국하고 통큰 합의, 다소 더 꼼꼼한 합의를 협상을 했으면 일본이 더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을 이익보다는 차라리 빨리 미국이랑 협상을 마무리 짓고 안정을 통해서 그 더 밀착돼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다 이런 전략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일본 조선업 협력 같은 게 이제 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스가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 내부 용어입니다.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어떤 한국 기자가 질문할 때 마스가 용어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사실 네이밍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식 용어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그런 부활, 재건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야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즉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그런 협력을 MOU를 체결했다는 건 우리한테 분명히 이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 미국하고 벌써 협력을 사실상 시작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소외되거나 하는 면은 없지만 이번 협상 아니면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 거리는 좀 다소 이제 달라진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줄여나가는, 우리는 지금 팽팽한 지금 협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네. 일본이 나가고 일본이 협력하는 분야를 우리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우리가 산업 구조가 비슷하긴 해서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만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여전히 있어서 네. 또 이거는 우리하고 또 협력이 선호되는 만큼 우리가 아직 시간이 그렇게 쫓기는 형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도착 전에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중국과 펜타닐 관련해서 지금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이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내놨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입장.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북한에 대한 이야기군요. 내일 초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일 초점은 중국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도 만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첫 한국에 와서 이슈를 북한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해왔고, 그리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콜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100%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또 북한을 방문하겠다. 또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수사적으로 계속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관점은 그러면 이번에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과연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이건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 깜짝 만남. 네, 어쨌든 깜짝 계속 만남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네. 점점 수위를 높여서 깜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남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판문점에서 성사가 됐죠. 판문점에서 이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그 북한 땅을 밟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이벤트 성향을 계속 추구하는 거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국제사회 분쟁 해결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뭐 나는 전 세계적으로 6개, 7개 세계 분쟁을 해결했고 또 평화적인 노벨 수상상을 타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 수상자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복합적인 상황을 해서 김정을 만나서 어쨌든 현재 상황을 한번 극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근데 김정은 입장은 아닌 거죠. 김정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은 묵묵부답 네. 인 상태인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최근에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일본 수준의 원자력 협정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관세 협상과 이게 결부지어 생각해 보면 이번에 안보 관련된 합의문만 별도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같이 연결돼서 안보 관련 합의문도 나오지 못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문도 못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사예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보협정이라고 통칭하는 그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은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네. 높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중국과의 관계 또 한반도에서의 그런 관계 이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보여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거의 기정사실화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핵 폐기물 사용인데 그것을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선언, 공식적인 입장은 비핵화를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입으로서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핵 무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핵 사용의 평화적 이용조차도 막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상당히 좀 의견 접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안보 협정 안에 큰 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한국과 일본과 미국 전체의 그런 호주까지 아우르게 되는 이런 안보 협력체에 대한 구상이 거기에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한국으로서도 좀 미국으로서도 서로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성주 연구원님, 우리는 관세 협상이 이번에 타결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보 관련 분야만 먼저 합의문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큰 행사에서 이제 정상들이 만났으니까 어떠한 결과물을 내놔야 될 거 성과를 아니에요? 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안보 협정은 사실상 이제 틀이 다 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이제 없는 한 관세 협정이 마무리되면 같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무역협정, 경제협력이 결국은 이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러니까 산업안보를 넘어서 국가안보, 그다음에 동맹 이런 큰 틀의 국제정치까지 다 이어지는 이런 협정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도 결국은 관세협상이 안보협정도 맺고 원자력협정도 개정을 하지만 원자력협정, 원전개발과 안보협정에 나오는 예를 들어 주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얘기는 사실 분리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언제였죠? 2015년에 있던 원자력 협정이 너무 옛날 거니까 우리가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해결료 이런 재처리 등을 일본 수준까지는 해달라 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마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니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걸로 연결되어지 버리면 이게 국내 반발도 심하고 미국 의회에서 인준받기도 어렵고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개발, 이쪽 협정하고 이 원자력에서 이 해결료 원전 처리 재처리 문제는 별도로 분리돼서 얘기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합의의 틀을 어느 정도는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Sure, they have to make concessions. I guess we would too. We're at a 157% tariff for them. I don't think that's sustainable for them. And I believe we've reached a very substantial framework that will avoid that and allow us to discuss many other things with the Chinese. 네, 미중 정상이 이제 경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스캇 베센트 장관, 허리펑 중국 부총리 만나서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있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이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일단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됐다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네. 일단 잠정적으로 봉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범 후부터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통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보복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 4월 경에는 중국과 거의 치킨 게임을 이뤘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45%,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115%. 만약 그렇게 가면은 거의 이거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두 국가들이 그걸 잘 인식하기 때문에 조기 봉합을 했죠. 그래서 이제 180일 두 번에 90일, 90일 유예를 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다시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서 미국을 압박해서 반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이런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질러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일시적인 봉합 상태로 가고 미국이 원하는 히토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없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배터리 또 미국의 각종 첨단 무기의 사유진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히토리가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중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조기 화합 진화를 됐고 또 시진핑 입장에서 봐서도 이런 악화 일로의 상황이 가면은 중국 자체 내부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은 가장 대외 정책의 핵심은 안정적인 지속적인 경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이런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사람 모두 최악의 상황 맞이하지 말자. 일단 기본적인 이 인식은 갖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이번에 히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추가적인 관세 100%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외람되지만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언입니다. 네. 연초에 이미 한번 했다가 물러섰다가 다시 부과를 했다가 중국은 12월부터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그랬고요. 미국은 11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러고 예. 그 텀을 두면서 서로가 그런 자존심 삿바 싸움을 하는 것이 세계 최강 대국인 두 나라의 정상이 하는 일을 치고는 너무 유치하다. 코미디와 같다.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라는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중국이 정작 가장 초점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모면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번에 히토리오 수출 통제를 처리한다든지 관세 100% 물러선다든지 하는 것들은 실제로 협상 자체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협상은 아직 진행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중국 통제에 대한 것이 뭘 하고 있는 건가.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양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 일본, EU는 다 뭔가를 양보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하나도 이끌어낸 것도 없고 누른 것도 없으면서 지금 뭔가 협상을 했다, 타결을 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코미디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정말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네. 진지한 태도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권님, 만약에 미중 무역
죄송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라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고 이제 그 결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 미중 간의 이제 향후 세계 질서를 주도할 그 패권 경쟁을 두고 이게 그 본질적인 경쟁이고 이게 구조적인 갈등이라서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서로 치고받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서로 감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치킨 게임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히토류 통제라든지 관세 부과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공격을 함으로써 양쪽 서로 모두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 양날의 검 같은 것들입니다. 결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계속한다고 하면 단기야 미국이 충격을 받겠지만 결국 미국이 서방 중심으로 이 공급망을 대체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중국이 수출이 어렵고 공급망이 혼란이 오겠지만 미국의 소비자나 관련 기업도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게임은 계속 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한계를 확인한 이상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이런 둘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거는 피하고 계속 서로 협상을 이어가면서 어느 한쪽이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뭐 그게 각국의 국내 문제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생산성 혁신의 진짜 경쟁에 대한 우위의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겠고요. 이때까지 아마 계속 갈 것입니다. 결국 그 미중 정상회담이 죄송합니다.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까지 가는 거는 먼 일인 그런 것이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가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유럽연합과의 기본적인 관세 협상들은 다 마무리 짓겠다. 그 상태에서 중국과 이제 최종 일전을 벌이겠다라는 구도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중간에라도 뭐 중국 측에서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든지 시진핑의 권력이 공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든지 트럼프의 어떤 입지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문제 아니면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걸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두 국가 모두 큰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갈 공산이 크다고 알겠습니다. 네,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3박 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대한민국 경주에 모여서 역사적인 외교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